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음식 문화를 조롱하며 왜 누군가 금속 막대기로 밥을 먹으려 하는가라고 비웃던 서양인 교수가 있었는데요. 그가 서울의 한 박물관에서 어떤 것을 보고 나서는 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다고 합니다. 800년 전 한국의 기술력이 유럽보다 300년이나 앞서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이었죠. 과연 그를 이렇게 충격에 빠뜨린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제 이름은 알렉스 스미스예요. 뉴욕에 있는 큰 대학교에서 음식 문화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매일 사무실에 앉아서 학생들에게 세계 여러 나라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죠. 특히 각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시아 음식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 사무실에는 높은 창문이 있었는데 그 창문 너머로 바쁜 도시 거리가 보이고 있었어요. 벽에 있는 선반마다 책들이 가득 꽂혀 있었습니다. 그 책들에는 일본, 중국, 그리고 다른 아시아 나라들의 음식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일본 음식을 가장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일본에서 가져온 예쁜 나무 젓가락이 놓여 있었어요. 연한 갈색이었고 정말 매끄러웠습니다. 그 젓가락을 손에 쥐면 따뜻하고 완벽한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저는 항상 일본 문화가 아시아에서 최고라고 믿고 있었어요. 일본 음식은 보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젓가락도 대나무나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모든 게 정말 세심하고 특별해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시아 나라들은 그냥 일본을 따라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일본의 작은 동생 같은 나라였죠. 똑같이 해보려고 하지만 일본만큼 좋지는 않은 그런 나라 말이에요. 어떤 화요일 오후였어요. 책상에서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는데 빵 부스러기가 컴퓨터 키보드 위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이메일을 읽고 있었는데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출판사에서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였어요. 한국 음식과 서양 음식을 비교하는 책을 써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책을 쓰면 돈을 많이 주겠다고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거의 바로 거절하려고 했어요. 왜 하필 한국이죠? 한국 음식에 대해서는 특별히 아는 게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주겠다는 돈을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 돈이면 집 대출금을 갚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쉬운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일본 젓가락을 집어서 손가락 사이에서 굴리고 있었어요. 매끄러운 나무 느낌이 좋았습니다. 도쿄의 아름다운 식당에서 먹었던 기억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곳의 젓가락들은 정말 완벽했어요. 가볍고 따뜻하고 사용하기 쉬웠습니다. 한국 젓가락은 달랐어요. 금속으로 만든다고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금속은 차갑고 딱딱하게 느껴질 것 같았어요. 왜 누군가 금속 막대기로 밥을 먹고 싶어 할까요? 제 머릿속에서는 이번 여행이 간단할 거라고 그리고 있었어요. 한국에 일주일 정도 가는 거죠. 음식 좀 먹어보고 사진 좀 찍고 한국 음식이 일본 음식만큼 세련되지 않다는 내용으로 글을 쓰는 거였습니다. 한국 문화는 실용적이긴 하지만 깊이가 없어 보이고 있었어요. 금속 젓가락이 바로 그 증거였죠. 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 계약서를 보고 있었어요. 출판사에서는 일주일이 아니라 2주 동안 한국에 머물러 달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곳들을 방문하고 현지 사람들을 만나고 한국 음식 문화를 정말로 이해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더 많은 일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돈이 너무 좋아서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집에 있는 고지서들이 생각나고 있었습니다. 쉽게 쓸 수 있을 책도 떠오르고 있었어요. 한국은 그냥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해주는 곳이 될 거였어요. 일본 문화가 더 세련되고 아름답다는 건 말이에요. 승낙 버튼을 클릭했어요. 컴퓨터에서 작은 소리가 나면서 갑자기 서울행 비행기표가 생겼습니다. 일본 젓가락을 다시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어요. 곧 한국의 금속 젓가락을 직접 보게 될 거였습니다. 제 손에 잘못된 느낌으로 다가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 여행이 제가 음식과 문화,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 믿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저는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문화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다고 여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교실에서 똑똑한 것과 현실 세계에서 지혜로운 것은 정말 다르다는 걸 배우게 될 참이었습니다. 이메일함에 있는 비행기표는
새로운 세계로 가는 문 같았어요. 그 문을 지나가면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걸 아직 모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비행기 음식은 정말 맛없었어요. 플라스틱 쟁반을 밀어내고 작은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얀 구름들이 솜니불처럼 아래쪽에 펼쳐져 있었어요. 몇 시간 후면 서울에 도착할 거였습니다. 배가 좀 뒤틀리는 느낌이었는데 앞으로 할 쉬운 일 때문에 그냥 설레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서울공항은 정말 크고 반짝거리고 있었어요. 곳곳에 있는 표지판에는 작은 그림 같아 보이는 한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빠른 한국말을 하며 제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소리는 날카로우면서도 동시에 음악 같았습니다. 냄새도 다르게 나고 있었어요. 나쁘지는 않았지만 낯선 냄새였죠. 금속과 향신료, 그리고 뭔지 모를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택시 운전사는 영어를 전혀 못했어요. 제가 호텔 주소를 보여주니까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도시를 지나가면서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밖을 보고 있었어요. 높은 건물들이 유리 손가락처럼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네온사인이 빨강, 파랑, 노랑, 초록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거리에는 작은 차들과 음식 박스를 싣고 다니는 오토바이들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조용하고 전통적인 일본과는 전혀 달랐어요. 서울은 시끄럽고 바쁘고 현대적으로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문화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역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모든 게 새롭고 상업적으로 보이고 있었어요. 벌써 실망스러운 마음이 들고 있었습니다. 호텔방은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가방을 풀고 공책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내일부터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우선 저녁을 먹어야 했습니다. 호텔 직원이 근처에 있는 전통 한국 식당을 추천해 주었어요. 호텔 종이에 작은 지도를 그려주더군요. 그 식당은 좁은 골목 안쪽에 숨어 있었어요. 밖에서 보니까 오래되고 진짜 같아 보였습니다. 나무 벽에 기와 지붕, 작은 창문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어요. 어쩌면 현대적인 도시 거리보다는 더 흥미로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나무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냄새가 먼저 코를 찔렀습니다. 마늘, 고추 그리고 시큼하고 발효된 뭔가의 냄새였어요. 식당은 작고 아늑했습니다. 낮은 나무 탁자들이 바닥에 놓여 있었고 사람들이 방석에 앉아서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며 밥을 먹고 있었어요. 한복을 입은 여자분이 저를 테이블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한글로 가득 적힌 메뉴를 주더군요. 저는 소고기와 야채 사진을 가리켰어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고 가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 테이블 세팅을 내려다봤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거기에 있었어요. 한국의 금속 젓가락이 작은 접시 위에 금속 숟가락과 함께 놓여 있었어요. 젓가락은 완전히 곧고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병원에서 쓰는 얇은 도구 같아 보였어요. 집어들어 보니까 피부에 닿는 느낌이 차가웠습니다. 정말 차가웠어요. 얼음 덩어리를 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겁기도 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아름다운 일본 대나무 젓가락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이 금속 막대기들에는 따뜻함도 없고 생명력도 없었어요. 손에서 죽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누군가 이런 걸로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집에서 나무 젓가락을 쥐던 방식으로 잡아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손가락 사이에서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다. 금속이 너무 매끄럽고 너무 무거웠어요. 테이블에 있는 작은 반찬에서 김치 한 조각을 집어보려고 했는데 바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젓가락이 접시에 부딪히며 큰 쨍그랑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식당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금속 젓가락으로 쉽게 밥을 먹고 있었어요. 쌀, 야채, 고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집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젓가락은 춤추는 손가락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것은 금속자로 밥을 먹으려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어요. 아주머니가 지글거리는 불고기 접시를 놓아주었습니다. 양파와 고추가 들어간 검은 소스에 담긴 얇은 소고기였어요. 보기에도 맛있어 보이고 냄새도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불가능한 젓가락으로는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10분 동안 씨름했어요. 고기가 금속 끝에서 계속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밥을 집으려고 하면 접시 위로 흩어져 버렸어요. 무거운 젓가락을 너무 세게 쥐고 있어서
손가락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럽고 답답한 마음이 들고 있었어요. 결국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테이블에 부딪히면서 날카로운 쨍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포크를 달라고 부탁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제 맞은편 자리에 앉았어요. 제 또래쯤 되어 보이는 한국 남자였습니다. 편한 옷을 입고 있었고 친근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재킷에 달린 작은 배지를 보니까 여행 가이드였습니다. 이름은 박지훈이었어요. 그분이 제가 젓가락과 씨름하는 모습을 보더니 완벽한 영어로 부드럽게 말했어요. 처음 쇠젓가락을 써보시는 건가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어요. 제가 사용하던 것과는 정말 다르네요. 지훈 씨가 자신의 금속 젓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분 손에서는 마법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김치 한 조각을 쉽게 집어서 드셨습니다. 이 젓가락은 1000년 넘게 한국 가정의 일부였어요. 우리 할머니는 지금도 할머니의 할머니가 주신 그 젓가락을 쓰고 계세요. 놀라운 마음으로 그분이 드시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무거운 금속 젓가락이 그분 손가락에서는 가벼워 보였습니다. 너무 쉽고 자연스럽게 보이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지훈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습이죠. 그리고 이해하는 것도 필요해요. 이 젓가락은 일본 젓가락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한국만의 것이죠. 그분이 말씀하시는 동안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더 이상 젓가락에만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만나고 있는 거였어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가르쳐줄 세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지훈 씨가 호텔로 저를 만나러 왔어요. 깨끗한 재킷을 입고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참을성 있는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저는 어젯밤 젓가락 사건 때문에 아직도 부끄러운 마음이 들고 있었어요. 바쁜 서울거리를 걸어서 전통문화박물관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현대적이었지만 옛날 한국 궁궐처럼 보이게 지어져 있었어요. 회색 돌담이 부드러운 언덕처럼 위로 휘어져 있었습니다. 빨간 나무문이 입구에서 당당하게 서 있었어요. 박물관 안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반짝거리는 바닥에서 우리 발소리가 부드럽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벽을 따라 유리 진열장들이 늘어서 있었는데 오래된 한국 보물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수백 년 전의 도자기, 옷, 장신구, 도구들이 맑은 유리 뒤에서 잠든 기억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지훈 씨가 여러 방을 안내해 주었어요. 옛날 책들, 아름다운 그림들, 전통 악기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흥미로웠지만 계속 제 연구 생각이 나고 있었어요. 한국 문화가 일본 문화보다 단순하다는 증거를 찾아야 했거든요. 지금까지는 모든 게 예뻐 보이긴 했지만 그리 깊어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금속 공예 전시실에 들어갔습니다. 걸음을 멈췄어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방은 박물관에서나 볼 법한 예술품 같은 금속 물건들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이건 화려한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가정에서 요리하고 먹고 생활하면서 매일 쓰던 것들이었어요. 냄비, 그릇, 숟가락, 젓가락이 모든 유리 진열장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젓가락들은 어젯밤 제가 씨름했던 단순한 금속 막대기와는 전혀 달랐어요. 어떤 젓가락은 은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작은 용들이 새겨져 있었어요. 용들이 너무 진짜 같아서 금속에서 날아올라갈 것만 같았습니다. 다른 젓가락들은 석양처럼 빛나는 구리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철로 만든 것도 있었는데 수천 번의 식사와 수천 손길에 의해 매끄럽게 닳아 있었습니다. 한 유리 진열장에 가까이 다가갔어요. 안에는 아마 왕이 썼을 것 같은 젓가락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으로 만들어졌는데 금 장식이 되어 있었어요. 꽃과 새들이 금속의 구석구석을 덮고 있었습니다. 솜씨가 너무 섬세하고 완벽해서 새들의 깃털 하나하나가 진짜 같아 보이고 있었어요. 젓가락 옆에 있는 작은 설명판에서 역사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것들은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800년도 넘은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금속 공예가들이 특별한 합금을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여러 금속을 섞어서 그 당시 유럽에서 만들 수 있는 것보다 더 강하고 아름다운 걸 만든 거였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설명판을 다시 읽었습니다. 또 다시 읽었어요. 800년 전에
한국 장인들이 유럽보다 300년이나 앞선 금속 합금을 만들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한국의 금속 공예가들이 유럽보다 300년이나 앞서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다른 진열장으로 이동했어요. 이 젓가락들은 더 단순했지만 여전히 놀라웠습니다. 왕이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 쓰던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일상용 젓가락들도 믿을 수 없는 솜씨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금속이 완벽하게 모양을 갖추고 있었어요. 무게가 정확히 맞게 균형이 잡혀 있었습니다. 끝부분 근처에 있는 작은 홈들은 미끄러운 음식을 짚기 쉽게 도와주고 있었어요. 박물관 안내원인 회색머리에 친절한 눈을 가진 할머니가 제가 바라보고 있는 걸 알아차렸어요. 다가와서 제가 보고 있는 것들을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사회 계층에 따라 다른 금속을 썼다고 하더군요. 왕실에서는 은을, 부유한 상인들은 구리를, 농부와 일꾼들은 철을 썼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어떤 금속으로 만든 것이든 상관없이 모두 똑같은 정성과 솜씨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모든 젓가락이 그것을 가진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하더군요. 젓가락이 어머니에서 딸로, 할머니에서 손녀로 전해진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어떤 가정에는 수백 년 된 젓가락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젓가락들은 수천 번의 식사에 쓰였고 수천 개의 손에 쥐어졌고 수천 개의 추억을 담고 있다는 거였어요. 머리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국 문화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틀렸던 거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본 아이디어를 따라하는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놀라운 예술 작품을 만드는 최고의 장인들이었습니다. 이 젓가락들은 그냥 밥 먹는 도구가 아니었어요. 가족의 보물이고 문화의 상징이고 놀라운 솜씨의 증거였던 거예요. 방 한가운데 있는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박물관 안내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괜찮냐고 물어봤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제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15년 동안 저는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가 일본 문화보다 덜 세련되었다고 가르쳐왔어요. 한국이 자기만의 것을 만드는 대신 다른 나라 아이디어를 빌려왔다는 논문도 썼었습니다. 한국의 금속 젓가락이 아름다움보다는 실용성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증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걸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 방을 둘러보니까 한국 문화는 어떤 것의 복사본이 아니었어요. 독특하고 세련되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오래된 문화였습니다. 이 젓가락들이 증명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금속 공예가들은 제가 태어나기 수백 년 전부터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머리를 손으로 감쌌어요. 어떻게 제가 이렇게 틀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눈이 멀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평생에 걸쳐서 사실이 아닌 것들을 가르칠 수 있었을까요? 지훈 씨가 벤치에서 제 옆에 앉았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으면서 제가 세상에 대한 제 믿음들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침내 그분을 올려다봤어요. 말할 때 제 목소리가 아주 작았습니다. 제가 모든 걸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지훈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제 배우고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장 새로운 지혜를 가지고 돌아가다.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음식이 이번에는 다르게 보였어요. 플라스틱 포크와 나이프가 싸구려에 임시적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에 서울에서 산 금속 젓가락을 꺼냈어요. 이제 제 손에서는 완벽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제가 한국 젓가락으로 기내식을 먹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옆에 앉은 한국 사업가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같은 언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이 금속 도구에 대한 공통된 인정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이주는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박물관 다음에 지훈 씨가 어머니 댁으로 데려가 주었거든요. 김 씨 어머니는 은빛 머리를 가진 다정한 분이었는데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자고 초대해 주셨어요. 할머니의 할머니가 쓰시던 젓가락을 보여주셨습니다. 100년 넘게 사용되어서 금속이 매끄럽게 닳아 있었지만 여전히 완벽하게 쓸 수 있었어요. 김 씨 어머니가 그 오래된 젓가락을 제가 만져보게 해주셨어요. 그분 손에서 나는 따뜻함이 느껴졌고 역사가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금속 젓가락 쓰는 법을 배운다고 하시더군요. 무거운 젓가락을 쓰면
손가락이 강해지고 움직임이 정교해진다는 거였어요. 자라서는 어떤 종류의 젓가락도 쉽게 쓸 수 있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남은 여행 기간 동안 매일 연습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주에는 금속 젓가락으로 밥, 야채, 심지어 미끄러운 국수까지 집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가락이 강해지고 있었어요. 움직임이 부드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젓가락이 더 이상 차갑고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 손의 연장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저는 2주 전 미국을 떠났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오만하고 편견에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아시아 문화에 대해 모든 걸 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사람은 거의 모든 게 틀렸었어요. 아내 사라가 공항에서 저를 마중 나왔어요. 안아주면서 여행이 어땠냐고 물어봤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려고 했어요. 박물관 이야기, 김씨 어머니네 가족 젓가락 이야기, 나무 대신 금속으로 먹는 법을 배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라가 들어주긴 했지만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젓가락 때문에 그렇게 신나는 거야? 새로 산 한국 젓가락을 꺼내서 보여주었어요. 이건 그냥 젓가락이 아니야. 선생님이야. 제가 생각만큼 많이 알지 못한다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집에서는 모든 식사에 한국 젓가락을 썼어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10대인 딸 엠마는 제가 피자를 먹으려고 금속 젓가락을 꺼낼 때 눈을 굴렸어요. 하지만 며칠 후에 직접 써보더군요. 아빠, 이거 나무 젓가락보다 실제로 쓰기 더 쉬워요. 브로콜리 한 조각을 완벽하게 조절하며 집어 올리면서 말했어요. 더 무거워서 더 안정적이에요. 미소가 지어졌어요. 제 딸이 5분 만에 제가 몇 년 걸려서 배운 걸 이해하고 있었어요. 진짜 시험은 대학교 일터로 돌아왔을 때였어요.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한 책을 써야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한국 문화가 일본 문화보다 단순하다고 쓰는 대신 제 자신의 실수와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준 것에 대해 썼어요. 책 제목을 젓가락 선생님, 한국 문화가 제 생각을 바꾼 이야기라고 지었어요. 책에서 제가 한국에 대해 틀렸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한국 금속 공예가들의 믿을 수 없는 솜씨에 대해 썼어요. 금속 젓가락이 실제로는 여러 면에서 나무 젓가락보다 더 발전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첫날 밤 불고기를 먹으려고 씨름했던 부끄러운 이야기도 나눴어요. 가장 중요한 건 틀렸다는 것이 어떻게 저를 더 나은 선생님이자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었는지 썼다는 거였어요. 6개월 후 책이 출간되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다른 교수들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학생들이 제 사무실에 와서 자신들의 문화를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음식 잡지에서 제 변화에 대한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반응은 서울에 있는 김씨 어머니로부터 받은 편지였어요. 지훈 씨가 번역해 주셨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배워준 제가 자랑스럽다고 써주셨어요. 젓가락이 우리 두 문화를 하나로 만들어주었다고 하시더군요. 마치 젓가락이 매 식사마다 음식과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 편지를 한국 젓가락 옆 책상에 두고 있어요. 제 수업 방식도 바뀌었어요. 학생들에게 다른 문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항상 같은 교훈으로 시작했습니다. 한국 젓가락을 들어올리고 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어요. 제가 전문가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냥 무지했을 뿐이라고 설명하곤 했습니다. 다른 문화에 대해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학생들에게 말하곤 했어요.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이에요. 계속 궁금해하세요. 계속 겸손하세요. 틀릴 준비를 하세요. 금속 젓가락들은 한국 음식 먹는 법보다 더 많은 걸 가르쳐 주었어요. 차이점들을 판단하는 대신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옛 생각을 지키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기꺼이 배우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매일 아침 한국 젓가락으로 아침을 먹을 때마다 김씨 어머니의 따뜻한 부엌과 지훈 씨의 참을성 있는 안내가 기억나요. 박물관에서 제 옛 믿음들이 유리처럼 산산조각 났던 그 순간이 기억납니다. 틀렸다는 것이 지혜로워지는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다는 걸 배웠던 그때가 기억나요. 제 손 안의 젓가락은 단순한 스테인리스 스틸이지만 수세기의 전통의 무게와 문화를 넘나드는 인간적 연결에 따뜻함을 담고 있어요.
매일 저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세상은 선생님들로 가득하다는 걸, 제가 그들로부터 배울 만큼 충분히 겸손하기만 하면 된다는 걸 말이에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